네, 이제 마지막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근로를 그만두고 나서 알면 좋은 노동법의 사항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일 먼저 해고 혹은 사직,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은 건, 이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을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뭐 기간제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이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해고입니다. 이거 자체는 쉬운데 해고랑 비슷한 개념들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비슷한 개념들, 저희 합의 해지라는 게 있어요. 합의 해지가 뭐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권고사직, 그리고 그냥 사직서 제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를 해야 사직이 처리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하게 명예퇴직 같은 것도 있죠. 희망퇴직. 이런 것들은 여기 해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고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해고의 구제라고 하면 저희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복직 혹은 금전보상,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동청에서 많이 다투는 거, 해고 예고수당, 해고하기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게 돼 있는 규정입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이거는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를 한 부분이었고,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해고의 구제를 받고 싶다면 사업주가 그냥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의사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 인지, 아니면 넌 이제 사업장에 발 붙일 생각하지 마 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권고사직이 되어서 해고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일단 실업급여에 대해서 수급 사유는 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일단 저희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같은 경우에 사직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사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를 해야 즉시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고, 사용자가 좀 괘씸해가지고 혹은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경우, 사직서 수리를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보통 한 달, 30일 혹은 당기 후에 일기가 경과하면 사직서의 효력이 그대로 발휘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의원 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로자가 본인이 원해서 사직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진짜 원해서 사직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쓰시면 안 될 뿐더러 쓴다 하더라도 이게 사용자의 강요,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는 효력이 없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사직서에 사인한 이상 나중에 이게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입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직서를 쓰실 거 아니면은 사직서라고 되어 있는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사직서에는
웬만하면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근로자 숫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지만 저희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일을 못한다, 그럼 마음에 안 든다, 혹은 얘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물론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정말 정도가 너무 심해야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를 할 때 사용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서면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해고의 사유, 그리고 시기. 안 들어가면 무조건 해고는 무효인 거죠. 기억해 두시고요.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해고 예고 수당이죠.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에 통상임금을 주고 내보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이것도 요건이 있어서 거기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월 이상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죠. 다만 해고 예고는 뭐 5인 이상 제한 그런 거 없이 근로자를 한 명만 쓰더라도 3개월 이상 일했으면 그 사람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보는 뭐 5인 미만이라면 서면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가능하시고, 다만 이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는 마지막 파트에서 다루게 될 테니까요. 그때 다시 보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퇴직할 때 발생하는 돈 중에서 퇴직금, 굉장히 중요하죠. 퇴직금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발생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랑 전혀 관계없으니까 여기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근로자를 한 명만 쓰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1년 근속 플러스 일주일에 15시간 평균적으로 이상을 근무를 하시면 발생이 되는 부분이죠. 간단하죠.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14일은 저희 뭐 금품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말 그대로 기존의 근로자가 받아야 되는 모든 금품에 대해서 이 14일 내에 정리를 다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14일 동안에는 뭔가 체불이 발생했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안 되는 기간이에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적인 뭐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월급 같은 경우에도 퇴직하게 되면 이 14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 지급기일이 뭐 25일이다. 근데 이게 뭐 한 30일 남았다 하더라도 퇴직하고 14일 내에는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체불되면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고 나오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임금체불 발생하면은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받아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알아두시고요. 퇴직금의 적용 대상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액수가 좀 문제가 되겠죠. 계산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치 평균 임금만 딱 구하면 돼요. 평균 임금 뭡니까? 여러분들이 3개월치의 급여를 다 싹 모아가지고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돼요. 보통 90일에서 한 92일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루치 평균 임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30 곱하시고, 왜?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이니까 30을 곱하셔야겠죠. 그럼 1년에 30일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반 정도 일했으면 그 나머지 반년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365 플러스 근속기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하루치 평균 임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속한 일수, 이거는 뭐 쉰 날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근로계약 맺어질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일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퇴직금 액수는 쉽게 나오실 거고요. 실제로 지급이 될 때는 당연히 퇴직소득세를 빼고 좀 낮은 금액이 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평균임금, 뭐 계속 근로기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특히 계속 근로기간, 일용직 혹은 뭐 강사, 일용직, 프리랜서. 물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자인 프리랜서인 경우, 특히 뭐 저희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등등이 있겠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근로가 조금씩 끊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이 될 것인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다루기는 어렵고 나중에 혹시라도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퇴직 일시금보다는 퇴직연금이 대세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퇴직금원을 어떤 은행 계좌에다가 모아두고 축적을 해두고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 그런 제도이고요. 물론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55세 이상의 10년 구속하셨으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뭐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죠. 연금의 종류, 저희 확정 기여, 확정 급여, 이거는 DC고 이거는 DB고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확정 급여는 그냥 이런 일반 퇴직금하고 비슷해요. 그냥 지급 형태가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근데 이 DC형, 기여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1년 근무했을 때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적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퇴직금하고 지급의 방법이나 적립되는 액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퇴직금은 중간, 정산 이 가능한데 옛날에는 그냥 특정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 거기 나와 있죠. 뭐 집 사는 거, 전세, 진료비, 파산, 회생, 임금 피크제, 근로시간의 단축 등등 보시면 퇴직금 액수가 낮아질 수 있거나 혹은 급하게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면 그 중간 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정산을 요청하는 근로자도 그리고 해주는 사용자도 이 요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게 중간정산이 아니고 분할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퇴직연금도 아닌데 그냥 월급에다가 앞으로 내가 줄 퇴직금을 조금씩 쪼갈라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건 퇴직금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준다는 것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퇴직금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업급여 한번 할게요. 좀 관심이 많으신 주제일 텐데 그냥 간략하게 좀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도 있고 구직급여의 연장급여도 있고 그리고 뭐 취업촉진수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빼고 다 관심 있는 건 구직급여니까 이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이거 받으려면은 요건이 있어야겠죠. 요건 저희가 피보험기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을 말하죠. 그게 지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이게 뭡니까? 이거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돈을 받은 날이에요. 돈 받은 날. 180일이라고 해서 6개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해서 돈을 받았든지 아니면 저희 주휴일처럼 쉬었지만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혹은 휴업수당이 지급된 날 있죠? 크게 세 가지 근로했거나 혹은 유급휴일 혹은 휴업수당 받은 날 등등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돈이 지급된 날이면 다 포함이 되죠. 그럼 무급휴일은 예컨대 저희가 휴무일이라고 하는 토요일 같은 경우 여기 그건 다 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 때문에 180일이라고 해서 반년만 딱 채우고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퇴사의 사유 다 아시다시피 자발적 퇴사면 안 된다. 뭐 그 밖에도 근로자가 엄청나게 사업에 해를 입혔거나 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자발적 퇴사 때문에 계속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퇴직시켰을 때 신고를 하게 되죠.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상실 사유를 코드를 기입하게 돼요. 어떤 코드는 자발적인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고 어떤 사유는 뭐 권고사직도 있고 해고도 있고 혹은 경영상의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코드를 잘못 기입했거나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다르게 기입한 경우도 많고 혹은 진짜로 자발적 퇴사인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부정수급, 일종의 부정수급이죠. 사유를 좀 허위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적는다든지. 원래는 이거 다 걸리면은 부정수급이라서 과태료도 물고 벌금도 매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듯이 실업급여 구직 신청을 하시면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이야기죠. 이것도 필수적으로. 그리고 수급 기간.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시면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는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12개월 넘어가 버리면은 수급 자격이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급여 일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 그거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령, 나이, 그리고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최소에서 최대까지 기간이 바뀌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1개월 돼가지고 갑자기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면 이만큼 못 받겠죠. 한 30일 정도만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저희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하나의 꼼수를 자꾸 부리려는 분들은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사유가 안 되는 자발적 퇴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못 받게 되니까 나는 꼼수를 부려서 일용근로자로 잠깐 일했다가 일부러 못해서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들어간 다음에 기간 만료로 받아야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막혀 있습니다. 왜냐면 일용직으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기간의 연장,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피보험 단위기간도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건 다 보수지급의 기초, 보수, 산정, 기초가 된 날.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일한 날, 일해서 돈 받은 날, 혹은 쉬었지만 주일처럼 돈 받은 날, 혹은 휴업한 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금 체불이 된 날도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겠죠. 이런 것들 다 합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80일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아니긴 한데 이런 경우에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를 했는데 이전 사업장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을 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나서 3년 이내에만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 기간도 다 포함을 시켜서 이 180일을 계산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보시면은 이직 사유에 대해서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는 부분 나오는데 중대한 귀책 사유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사유들이죠. 근데 자기 사정,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경우들 저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보면은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저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경우 혹은 노동법 위반, 법령 위반 특히 2개월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참겠어가지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그리고 중요한 거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건 실업급여 쓰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는 차별 대우, 대량 감원, 권고사직도 해당이 되고요. 사업장에 출근하는데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그리고 중대재해 혹은 휴직을 쓰지 않게 해주는 경우 중요한 것, 또 계약기간 만료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잘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밖에 마지막에 통상적인 근로자가 일반적인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라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등등이 있어요. 이거는 근로 조건이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앞에 얘기했던 거에 해당은 안 되지만 누구라도 여기선 일을 못했을 거다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구직급의 수급 절차 부분은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만 좀 확인을 해보면 일단 이직 확인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면 이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건 퇴직이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누구한테? 사업주한테. 사업주한테 신청을 해서 이 이직 확인서 받아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제출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사업주가 일부러 안 떼주는 경우에는 센터에 신고를 해서 센터가 사업주한테 빨리 이직 확인서 내라 독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는 뭐 이 이직 확인서하고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의 상실 코드가 문제가 되는데 두 개 당연히 일치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상실 사유가 진짜 상실 사유랑 다르다, 허위 기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애초부터 상실 코드를 잘 적어달라고 합의를 보셔야겠죠. 그 밖에는 절차적으로 먼저 실업 신고를 하시게 되고 일종의 구직 신청이라고 하죠. 센터에다가 나 실업했으니까 실업급여 받고 싶다 신고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센터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나중에 다 불러서 실업 인정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 실업 인정 기간 약 이제 4주 정도의 텀을 주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허위 구직 활동, 뭐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꾸민 거, 그리고 형식적인 구직 활동. 예컨대 면접에 뽑혔으면서 일부러 안 가는 거, 혹은 이제 이력서를 내는데 사진에다가 뭐 문신한 거나 아니면은 귀걸이 쓰고 있는 거, 혹은 머리 안 감은 거, 그런 거 올려놓고 일부러 떨어지게 만드는 거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명함만 제출하는 거, 아니면 마감된 거에 입사 지원한 거 등등. 이거 다 사유가 안 됩니다. 특히 허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위조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돼요. 이거 벌이 좀 세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액수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평균 임금의 60%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급여 일수 같은 경우에도 120일부터 270일까지 연령과 기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다음으로 저희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구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보죠. 노동청이 있고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노동청이 하는 걸 진정 또는 고소 등이 있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혹은 차별,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뭐 부당 노동행위 등등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노동청에 대해서는 진정은 일반적으로 뭐 과태료 부과나 아니면은 시정명령 같은 걸 구하는 거고 고소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벌금이나 혹은 징역 그런 게 규정이 돼 있을 때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중요한데 관할은 여러분 사는 곳 중심이 아니라 그 사업장 중심 관할이에요. 발생지주의라고 하죠. 그 사업장 위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거기를 관할한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채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소멸시효를 끊지 않는 이상은 이거 도과해버리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공소시효는 여러분들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5년 지나버리면 고소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권리는 그때그때 바로 구제 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은 제 댓글에 좀 개인적인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차시까지 강의를 마치게 되었고요. 열심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